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3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원 개발을 위한 주체로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열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다루는 주제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유용한 팁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 무엇이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종이접기나 수박 이야기라고 두 가지를 표현해 뒀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A4 용지를 한 두 장 정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A4 용지가 준비가 되셨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A4 용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반으로 한번 접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반을 한번 접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을 또 접어 보시고 거기에서 또 반을 한번 접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용지에 아마 4개의 꼭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한 우측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종이를 찢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형태로 해서 용지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접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대개는 우리가 A4 용지가 있다 그러면 이 용지를 이렇게 반을 접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반을 접을 수도 있는데, 자, 만일에 A4 용지를 반으로 접는다를 이렇게 반을 접고 또 여기서 반을 접고, 자, 여기서 또 반을 접고, 자, 그 다음에 반을 마지막으로 접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네 꼭지점 중에서 우측 상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찢었을 때 그림을 다시 펼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겁니다. 자, 다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수박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가서 수박을 4통을 샀습니다. 수박을 4통을 사서 열차에 올라서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기차에서 반을 먹고 내려올 때 반을 먹었습니다. 자,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 수박을 4통을 사서 올라갈 때 반, 내려올 때 반. 자, 반반이라고 하는 정보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남아있는 수박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4통 중에서 반을 먹고 그 중에서 반을 먹으면 한 통이 남죠. 자, 4통 중에서 반을 먹고 반을 먹으면 없을 수도 있고, 4통 중에서 반을 먹고 내려올 때 나머지 반을 먹으면 3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자, 시장에서 수박을 4통을 샀습니다. 그 중에서 올라가는 기차에서 4통 중에 한 통을 꺼집어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 반을 먹고 내려올 때는 그 반으로 쪼갠 나머지 반을 다 먹었습니다. 3통 그대로 남겨두고요. 자, 그러면 몇 통이 남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통이 남았다라고 아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분명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필요한 열쇠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달하는 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양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100을 다 전달할 수 있으면 더없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양보다 전달하는 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양은 적지만 전달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죠. 물론 후자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전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가령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인코딩을 해서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키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드라이기를 켰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왜? 드라이기 소리에 그 전달하는 소리가 묻혀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달 매체나 어떤 채널에 있어서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드라이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노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런 노이즈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라고 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양이 얼마만큼 많으냐?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한 측면은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혹은 급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죠. 자,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전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다 믹싱되어졌을 때 혼합되어졌을 때 융합되어졌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서비스의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공식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W와 C라고 하는 거죠. 이 괄호 속에 있는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효과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변화에 훨씬 더 빨리 동참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1차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졌다면 부수적으로는 S, 마지막에 S는 세팅이라고 하는 주변의 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원이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외부의 자원들이 충분하게 존재할 때 이 사람의 욕구 충족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의 효과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느냐? 바로 소셜워크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전달하고 또 여기에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이 사회복지사의 열정 지수가 크면 클수록 이 서비스의 효과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0명이나 2, 30명 정도의 아주 적은 인원이 수강을 하는 것과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강한 것 간에는 아마 전달의 의미 전달이나 수업 분위기나 수업 참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인원의 어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강의실 혹은 교육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외부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거나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강의장이 배치되어 있다. 그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개 백화점 같은 것을 가보셨죠? 대형 유통마트나 백화점을 가보시면 창이 없거나 시계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구성할 때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혹은 공간에 구애받 창밖에 어떤 여건에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백화점 내에 있는 제품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죠. 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자, 강의실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나 전자교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업 관련된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참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딤돌은 뭐냐? 대개 강의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학생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앞에 있는 교수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교수자는 학생을 바라보는 쌍방향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둠별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둘러앉아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를 볼 수 있거나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만일에 2시간 수업이다 그러면 1시간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다든지 정확하게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어떤 시계의 배치라든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구의 활용이 소통을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원 개발에 있어서도 이 효과성을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소셜 워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도너라고 하는 후원자, 자원을 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개발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도 소셜 워커, 이 사회복지사와 기부자라고 하는 후원자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회복지사가 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전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도노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의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거나 혹은 주변 여건이 어렵지 않는 상황이어야만 이 기부 활동이나 자원 개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자, 재미난 사진을 한 장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실제 한 여성이 할아버지 귀에다가 종이를 말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미는 사실 이렇습니다. 자, 지금 청력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여러분들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일종의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를 경험하게 되는 어르신들, 고령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청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종이를 말아서 확성기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이를 말아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방법. 좀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가질 수 있는 what, how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뤄봤지만 how의 방법일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더라도 상대방이 청력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전달해도 그 사람이 수용하는 정도는 양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특징을 고려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런 자원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후원자를 개발할까, 기부자, 재원을 개발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품을 팔든 혹은 온라인
웹 서칭을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정 자원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일단은 찾고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10-10-1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그 마케팅 전략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건데요. 일종의 고객 관리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 고객,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지만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데는 약 한 10불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기존 고객 관리가 훨씬 더 비용 효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 번째 10이죠. 고객을 잃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 잘못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고객이 내 서비스를 혹은 내 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10은 자, 이렇게 잃어버린 고객을 다시 확보하려면 다시 우리 기관의 후원자로 혹은 기부자로 혹은 재정자원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10-10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정자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가 과연 지역사회 주민들이,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졌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지역사회와 굉장히 자유로운 아주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 확보를 가능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들을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활용했지만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SNS만으로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점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상당 부분이 찾다가 이제 자원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발굴해낼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자,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자원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사람들은 대개 인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고객들 혹은 도너, 후원자나 기부자를 발굴해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얼굴 알기. 자, 각 기관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선생님, 후원자를 담당하는 선생님 이렇게 업무가 다 분할이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관을 찾은 고객이 만일에 방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응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있고 수용되고 있고 대우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국적 보험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보험사가 있는데요. 이 보험사는 고객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추천을 받습니다. 지인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활용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자,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달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연락을 해서 A를 만납니다. 근데 이 A에게 B라고 하는, A가 잘 알고 있는 B라고 하는 사람의 추천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가서 A를 만납니다. 그리고 A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보험 가입과 관련된 안내가 같이 포함되어집니다. 자, 물론 A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후자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또 다른 누군가 지인이라고 하는 C나 D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 다국적 보험사가 활용하는 하나의 보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카피를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할 때 가장 전달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은 특정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함을 어깨에 메고 서울 시내를 나왔습니다. 자, 이 바구니, 상자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특정한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후원금은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모금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 기관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고 하는 후원금 모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취약성, 예를 들면 지금 회복 가능하지 않은 불치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난치병 아이의 병원비가 부족한 난치병 아이를 돕는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복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객, 기부자나 후원자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로를 탐색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체험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든 후원자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와 수영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보셨잖아요. 자전거나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배워두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인간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현재 전달한 정보를 100이라고 했을 때 3일 정도, 약 72시간이 경과했을 때 최초에 전달한 정보가 얼마만큼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측정한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듣기만 했을 때는 3일이 지났을 때 약 10%의 정보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보고 들었을 때는 약 한 20% 정도까지. 그리고 내가 직접 말을 했을 경우, 참여했을 경우에는 65%까지. 그리고 내가 직접 실제 그것을 해봤다라고 하면 3일이 지났을 때 최초의 정보 양의 한 85%까지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론 중심의 어떤 수업 진행보다는 계속적으로 현장의 실무들을 이야기하고 참여하게 하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원 개발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제안서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그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이 프로그램 제안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관에서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혹은 이 지역의 구성원들이 갖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냥 길가에 가거나 주변에 나가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만 원씩 100명의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과연 쉬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에 욕구 충족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돈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안서, 일종의 프로포잘을 만들어서 지원법인이나 지원재단에다가 어플라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 돈을 훨씬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수업의 제목에 표시한 것처럼 자원 개발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이걸 활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도구로 활용하지만 이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는 원래의 목적은 뭐냐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우리 기관의 대외적인 인지도나 영향력이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셨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적인 체계는 크게 조직과 프로그램과 관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념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행정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기술과 인력과 다양한 것들이 믹싱됩니다. 혼합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 충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활동, 이것이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절한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과 철학이 반영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에는 이론적인 근거와 경험적 배경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 개발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 이건 다 분명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카피해 와서 이걸 좀 수정 보완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서 나가는 것. 이것 또한 프로그램 개발의 좀 더 포괄적 의미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의는 앞서 제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동소이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하는 기획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일종의 지피지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피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이죠. 최근에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사회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전략들이 혹은 기존의 기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사회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기 부분은 우리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때 이후에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파급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만 좋은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제안서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제안서는 심사를 할 때 이 프로그램 제안서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만 신청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청한 기관에 대한 역량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신뢰성이나 이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종사자가 예를 들면 한 2명, 3명밖에 없는 굉장히 영세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굉장히 대규모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력이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하겠느냐 기존의 사업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이 이전에 외부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한 사업에서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제재나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3주차 2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